궁금해 하신 부분을 지금부터 검색질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48대의 아파치와 우리나라 육군이 1조 8,400억 원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36대의 아파치를 합쳐 총 84대의 아파치가 활동하고 있죠. 아파치를 구입하게 된 배경으로 기존 헬기의 노후화로 대체를 해야 했으며 지속되는 북핵 위협과 북한의 도발 상황 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우선 궁금한 게 아파치에 대한 재원 사항입니다. 최대 이륙重량은 10.4톤이며 무장사항으로 유도탄 공대지 미사일 최대 16기, 공대공 미사일 4기, 로켓 70mm 최대 76발, 기관총 30mm 최대 1200발을 장착하며 최고 속도는 365km입니다. 아파치의 유일한 라이벌로 알려진 러시아산 하보크 미-28N은 최대 이륙重량이 12.1톤, 무장사항으로 공대지 미사일만 장착, 기관총 30mm 최대 300발에 최고 속도는 377km이라는 재원에 뒤지지 않는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치의 작전 반경은 480km이며 하보크는 460km로 아파치가 하보크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시북 쪽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는 전차를 아파치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북한의 전차가 밀고 내려올 때 우리나라의 전차 부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죠. K1 전차와 K1A1 전차, K2 전차가 늠름하게 방어를 하겠지만 아파치를 들여온 이상 가만히 놀리지만은 않을 겁니다. 땅에서 우리나라 전차들이 굉장한 폭음으로 불을 뿜고 있을 때 당당한 엔진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도 북한의 전차를 공격하고 있을 테니 말이죠. 조사에 의하면 아파치 1대가 처리할 수 있는 전차 대수는 약 16대라고 합니다. 만일 북한 전차 100대가 남하를 시작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강력한 육군의 기계화 전차 부대들 때문에 쉽게 휴전선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에서 아파치 6대가 출동을 합니다. 1대당 16대의 전차를 잡을 수 있다고 했으니 계산상 6대는 96대의 북한 전차를 쓸어버릴 겁니다. 남아있는 4대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물론 북한군에서 아파치를 저격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나온 아주 단순한 계산이니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런화력을 가진 아파치를 추가로 더 구매하기로 결정한 국방부는 2020년대 동아시아 최대 아파치 보유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지상전과 공중전에 모두 가능한 전투 능력과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상 전투에서 매우 뛰어난 효율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우선 우리나라 주변국 중 아파치를 보유한 국가로는 일본이 11대, 인도가 36대, 대만이 29대, 싱가포르가 17대, 인도네시아가 8대로 상대적으로 월등한 아파치를 보유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방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지켜낼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일 것입니다. 1대당 약 350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이유들이 존재하죠. 일부에서는 차라리 국산 기술로 공격 헬기를 개발해서 실전에 배치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 국산 기동 헬기인 KUH-1 수리온이 성능 개량을 통해 좀 더 강력한 헬기를 만든다면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죠.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아파치 추가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2020년대 초반엔 격차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헬기 기술의 국산화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국산 무기는 방산 비리 때문에 절차가 엄격해져 74개 단계 중 어떤 한 단계에서 멈추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국산화의 속도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파치의 화력이 궁금했던 일로 시작해 국산 무기의 교체 문제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외산 무기를 사용하든 국산 무기를 사용하든 투명한 예산 관리와 분량 없는 무기를 사용하여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일 것입니다. 본 영상은 SL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육군은 현대전 경험을 통해 지상군을 공중에서 엄호할 근접 항공지원 자산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추진하려 했으나 1947년 국가안보법 통과와 함께 미 공군이 독립하면서 항공 자산의 중첩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3군 총장은 1949년 키웨스트 협약을 체결해 육군은 고정입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미 육군은 A-10 선더볼트 II나 AVA 해리어, II 같은 본격적인 지상 공격기의 보유가 어려워지자 협정에 의거하여 보유가 가능한 회전익기의 무장을 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1950년대 말 벨사이 UH-1 이로코이를 무장용으로 개조한 AH-1 코브라 공격 헬리콥터를 도입해 베트남에서 활용했다. 하지만 UH-1의 도태 시기가 다가오자 미 육군은 고등항공화력지원체계 사업을 발주해 대체용 중형 무장 공격 헬리콥터를 도입하고자 시도했다. 미 육군은 1966년 로키드 4의 AH-56 샤이엔 헬리콥터의 시제기를 AAFSS 사업의 우선 협상 기종으로 선정했으나 양산 계약 전에 기체 추락 사고가 발생해 개발 일정이 밀리자 1969년 5월부로 양산 계약이 파기되었다. 이후 베트남 전쟁마저 종전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미 육군은 1972년 AH-56, AAFSS 사업 자체를 취소해버렸다. 미 육군은 AH-56 샤이엔 개발 사업이 좌절되자 차기 공격 헬기 사업을 실시했는데 벨사이 야-63A도 그 후보 중 하나였다. 출처 왼쪽 사진 윌리엄 프레틀리너 앳 위킴디어.org 오른쪽 사진 벨 헬리카프터. 대신 미군은 기술적으로 쌍발 엔진 쪽이 훨씬 안정적일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개발이 쉽다고 판단하고 1972년 11월 차기 공격 헬기 사업을 새롭게 발주해 제안 요청서를 발행했고 이에 벨, 보잉 버툴 그러먼 컨소시엄, 휴즈, 로키드, 시코러스 기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1973년 7월 미국 방부는 그중 벨사이 야-63A와 휴즈 4의 야-64A 헬기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미 육군은 이 두 기종을 토대로 다양한 시험 비행과 테스트를 거쳤으며 로터가 사장인 AH-64 쪽이 만약의 피격 상황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고 야-63A의 3륜식 랜딩 기어 배열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야-64A를 AAH 사업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했다. 차기 공격 헬기로 선정된 AH-64는 미 육군이 헬리콥터에 대해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 부족 이름을 붙여온 전통에 따라 오늘날 미국 애리조나 주와 뉴멕시코, 서부 텍사스, 남부 콜로라도, 멕시코 북부에 걸친 아파체리아 지역에 거주하던 인디언 부족의 이름에서 따서 1981년 아파치 헬리콥터로 명명했으며 1982년부터 실용 개발에 들어갔다. 아파치는 최초 휴즈 헬리콥터에서 생산했으나 회사가 1984년 맥도넬 더글러스에 4억 7천만 달러에 매각되면서 생산업체가 변경되었고 다시 맥도넬 더글러스가 1997년 8월 보잉에 흡수 합병되면서 현재는 보잉이 생산 중이다. 케네디 행정부는 쿠바 위기 시 소련이 쿠바에 핵무기를 이미 배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만약 미국이 쿠바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침공을 선택하였다면 자칫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정보의 불확실성, 기술적인 사고, 지휘 통제체제의 문제, 기타 우발적 사고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핵무기 운용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핵억제 전략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북한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핵억제 전략의 발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핵무기의 억제력은 핵무기에 의한 대량 파괴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양적 규모에 의한 영향은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 억제력은 핵 균형 또는 안정성으로 지칭되는 핵무기의 제2격 능력, 즉 핵응징 능력의 신뢰성에 의해 보다 확실히 보장되고 있다. 이는 핵무기의 능력뿐만 아니라 숫자도 중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핵응징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숫자는 핵무기의 역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케네디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번디는 하나의 수소폭탄을 자신의 영토의 한 도시에 떨어지게 하는 결정은 재앙적 실수이며 10개의 폭탄이 10개의 도시에 떨어진다면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재난이고 100개의 폭탄이 100개의 도시에 떨어지는 상황은 아예 생각할 수조차 없다. 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적은 숫자의 핵무기로도 상대가 수용할 수 없는 손실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중 파괴는 전략적 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핵전략의 안정성은 핵무기의 양적 숫자보다는 상호 간의 핵전쟁을 피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동기의 균형에 보다 의존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 국가의 핵억제력은 치명적인 핵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관건이다. 북한 문제를 본다면 남북한 간의 지리적 근접성, 핵무기의 파괴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보유 자체가 한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위협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억제력의 신뢰성은 능력보다는 의지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핵위기 상황은 겁쟁이 게임에 비유된다. 이는 억제의 신뢰성이 어떠한 핵무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핵전쟁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억제는 관련 국가 간 의지의 경쟁, 위험 감수 및 위험 회피의 게임으로 전개된다. 이는 자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 적이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치적 리더의 의지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쉘링은 위기 시각국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확중 파괴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억제의 신뢰성은 이익을 누가 많이 침해받는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누가 보다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각국은 핵위협의 위험 수준을 조작하여 자신의 위협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억제는 일종의 인계철선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적이 제1격 또는 적이 공격 징후에 대한 응징 위협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면 이는 억제력의 작동을 어렵게 한다. 만약 적이 우리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응징을 실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할 경우 위기를 확대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이슈를 제기한다. 하나는 억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공약과 행동 조치가 의도하지 않은 전쟁의 확전을 야기하고 핵전쟁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 다른 이슈는 적이 제1격에 의해서 우리의 제1격 능력이 무력화되거나 적이 우리가 도덕적, 정치적 이유로 응징을 할 수 없다고 인식할 경우 적은 보다 자유롭게 핵전쟁을 위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한국의 응징 위협을 항시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에 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